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SNS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켰던 국내외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고를 제거한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죠. 2부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천만 명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앱에서 검색 한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맞춤형 광고가 정확히 뜹니다. 그럴 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옷 브랜드를 검색을 하면 다른 기사 볼 때 그 관련 브랜드 팝업 광고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검색만 했는데 다른 곳에서까지 보이니까 좀 소름 돋고.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광고에 활용을 하다가 과징금 1,00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높은 과징금인데요. 개인정보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이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재차 거쳐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평소 궁금한 거 하나 좀 먼저 좀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최근에 백팩을 하나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어떻게든 좀 싸게 사려고. 네. 이제 시작되신 겁니다. 난리 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백팩 지옥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네, 3만 원인가 써서 해외 직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외 직구를 아직 안 왔는데 그 뒤에부터 계속 백팩 저게 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네. 근데 저는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포털에 팝업 광고가 뜨는 건 물론이고 유튜브에도 뜨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정보가 다 공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SNS 공유되는 하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는 겁니다. 네. 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대부분 그 SNS나 뭐 포털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다른 걸 사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같은 회사인 경우도 많고요. 네. 이 뭐 각종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 모회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외도 직구를 하셨으니까 네. 해외 사이트 뭐 구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미 대기업에선 다 알고 계십니다. 김종배 진행자께서 백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얘가 백팩 그 최종 구매 시점이 늦춰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러니까 딱 보면 사진이 그럴만해. 그럼 일단 들어가서 봐. 가격을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래도 구매를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하나는 했지. 하나는 하셨어요? 해외 직구로.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네. 저는 바로 어저께 경험인데요. 제가 뭐 치약을 좀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칫솔과 치약을 제 치아 상태에 맞는 걸 고르려고 좀 찾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구강내 유산균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건데 너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샀습니다. 한번 써보자 하고 한 달치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게 계속 뜨는데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치과 의사도 안 먹는 구강내 유산균 이러면서 다른 제품을 홍보하는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예. 이미 나는 구입을 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또 그 제품이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미 한 구매에 대해서 후회까지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약간 빨가벗기는 느낌 막 이런 거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좀 소름 돋을 때 많아요.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든 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법률 이슈를 저희가 뭐 판례도 검색해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 포털 사이트, 구글 등에서도 검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법무법인이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혼 사건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무슨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 이러면 그래 특정 법무법인이 뜨고 저희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런 키워드 광고하는 게 상당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정말 수익에 연결이 되냐, 어느 법인은 엄청나게 거기에 한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나 아니면 저희 뭐 수사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그런 의뢰인들을 만날 때 저도 광고를 봤던 법무법인과 연결이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보가 없고 내가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게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선임으로 많이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건에 있어서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딱 안에 받쳐 입을 옷을 하면 내가 봤던 게 끊임없이 뜨는 거예요. 유사 제품들이.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공유되고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좀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민 작가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상품 쪽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지난 월드컵 때 이제 호날두 영상이 뜨길래 싫어요를 눌렀습니다. 싫어요를? 네.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형인데 왜 싫어요를? 그때는 도와줬는데 이제 그 전에 왜 우리나라에 와서 농쇼하고 막 그랬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안 좋아해가지고 싫어요를 굳이 찾아가서 눌렀더니 그 다음부터 호날두 영상이 미친 듯이 뜨는 거예요. 싫어요인데? 싫어요를 눌렀는데 왜 그래? 가지고 일일이 다 차단을 눌러가지고 호날두가 안 뜨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호날두 동건의 영상이 뜨는 거예요. 호날두가 안 되니까 가지고 그것도 다 차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호날두 아들 동상이 정보가 뜨는 겁니다. 싫어요를 했는데도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모골이 성연했던 게 저는 이제 팟캐스트 할 때 얘기는 한 7, 8년 전에 한 그 전문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팟캐스트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제 많이 듣는데 그럼 이동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위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 지하철을 타면은 뭐 무슨 역입니다 해갖고 어디를 가시려면 여기서 내리십시오. 몇 번 출구로 내리십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지하철 멘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광고에 제가 지금 상암동 여기를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제과점이 하나 있다면 위치가 만약에 되면은 팟캐스트가 끊기고 제가 좀 광고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 동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광고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만약에 제 동선 속에 있으면 팟캐스트가 중단이 되고 해당 업체 광고 업소나 이런 매장에 광고가 뜬다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검색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감시. 제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게 지금 다 노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위치 그거를 안 켜고 다니거든요. 웬만하면.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 이걸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그러니까 그렇죠. 기능 자체가 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켠 걸 까먹고 그냥 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 그 미국의 비영리 단체 중 한 곳에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자동차 회사가 요즘 이제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운전자의 여러 가지 생체 정보까지도 자동차에서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 정보 하나하나 어디를 향하는지 몇 시에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자동차 안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성생활 정보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체 정보까지도 다 인식이 되고 장소까지 이게 규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이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정보들이 다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도 빅테크 기업만큼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사용자에게 동의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근데 그 동의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서 검색한 걸 거기서 이용하고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다른 웹사이트를 갔을 때도 이게 공유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모두에 들었던 1,000억 원대 과징금이 왜 내려졌냐. 이게 다 명목상으로는 동의를 받았다고 이 업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런 타사 행태 정보, 이게 자사에서 얻은 거를 다
해당 플랫폼 이외의 다른 웹사이트 아니면 다른 앱을 방문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정보가 자동 수집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데 당신 그렇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까? 라고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이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형태로 동의를 사실상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옆에 네. 괄호 열고 필수.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죠. 예. 동의를 안 하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어떻게 가입을 하려거나 뭐를 서비스를 받으려는 게 안 돼 버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수라고 돼 있어도 내가 이 해당 사이트나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 최소한의 범위가 아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사실상 개인정보를 하지 않으면 이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국이 그러면 지금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정보 말고 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엑스마키나라는 SF 영화에서 본 내용입니다. 예, 저도 봤어요. 예. 아시죠? 그 SNS 회사 그 사장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하고 이제 음성 정보를 활용을 한다는 얘긴데요. 은근히 무서운 영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어떤 나쁜 맘만 먹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거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온라인은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계 5대 기업 중에 4개가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99%가 광고를 비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면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책을 항상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사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쟤는 어떤 사고의 소유자인가가 궁금해요. 네. 그럼 제가 그러니까 저 인간이 평소에 무슨 책을 읽는가를 보면 나오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제 책 구매 내역을 쫙 들여다봤다면 네. 사상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되죠.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옛날에 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학생들한테 그 제출하는 서류 중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을 다 그러니까 제출하라. 그럼 거기에 교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들었던 수업 내용과 그 들었던 교수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 친구의 의식 성향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떤 소비나 이런 영역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SNS 상에서 이야기가 출발이 됐는데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안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개진도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허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익명성이 보장되기는커녕 이런 민감 정보들, 종교적인 성향, 어떤 성적 취향,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도서 목록을 보거나 이게 그야말로 빅브라더의 세계가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의라고 그러죠. 네. 이걸 어떤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따라붙는 게 이 사람이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했다. 항상 따라붙죠 요즘. 항상 따라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네. 그럴 때마다 물론 저는 범죄자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모골이 송연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내심의 의사를 이 사람이 무엇을 검색하고 뭘 알아내려고 했는지를 통해서 상당히 그게 또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제3자가 그러니까. 봤을 때도. 그러니까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심의 의사까지. 그러니까 간단히 포괄적으로 한 단어로 그러니까 저기 정리하면 나의 관심사잖아요. 네. 나의 관심사를 누군가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살벌한 얘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귀결되는데 과연 수집 방식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수집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이인 것 같아요. 시애틀 교육청에서 그 거대 SNS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아이들의 심리를 이 SNS 광고를 통해서 교묘히 조종해서 아이들이 그 SNS를 오히려
더 이용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게 그 고소 고발의 취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이야기를 쭉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최적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몰아갈 수도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끄는 수준. 네. 제가 장윤명 변호사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입장 바꿔서 제가 포털 업체나 네. 그 뭐 SNS 업체에 당신들이 나의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했는지를 한번 내놔봐라.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 부처에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는 사실상 이런 조회를 하더라도 되지가 않는 제가 부분이 요청하면 많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겠죠. 쟤 왜 저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잖아요. 거의 네. 구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자기 방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본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과거에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창문을 두지 않는다.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쇼핑을 하게 시계를 두지 않는다. 뭐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은 무슨 연령대에 성별은 뭐고 이런 물품을 자주 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물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이끈다. 그런 건 정말 두렵습니다. 관련된 재판이 또 있거든요. 예. 행정소송이 하나 있는데 오늘 21일 첫 재판인데 그 한국 정부의 이런 정보 수집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구글 메타의 행정소송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 수집의 주체가 어디냐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긁어왔는지 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첨예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메타와 구글은 동의 주체가 플랫폼은 아니다, 우리 아니다. 웹사이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정보위에서는 정보 수집 주체는 너희가 맞다, 플랫폼이다. 근데 이것마저도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판가름이 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첫째, 온라인에서 1차 검색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뭔가를 사기 위해서 항상 오프라인 매장만 그러니까 발품 팔아서 다 찾아다니면서 네. 찾아요. 네. 그다음에 계산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현금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계산도 현찰로만 해요.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절대 안 켜요. 네. 그래서 물어물어서 옛날에 차 몰고 다니면 물어물어 다니잖아요. 물어물어 다녀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 여쭤보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해도 감시 카메라 CCTV에 그렇죠. 잡혀서 나올 것 같은데. 백화점에도 동선에도 CCTV 다 파악이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안면 인식도 하잖아요. 세계 최고라면서요. 네네네. 중국이.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그게 현실화됐죠. 그때 당시에는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제 빅데이터 속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앞에 팝업 광고가 뜨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동의하면서 하는 것도 많아요. 뭐냐면 회원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뭐냐면 뭐 마일리지를 준다. 네. 뭐 할인 쿠폰을 준다 이런 거 해갖고 회원 가입을 하면은 네. 그 순간에 이거는 결국 내가 동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모든 그러니까 관련 정보가 그냥 다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한국 사회가 빅테크 기업에게는 굉장한 노다지죠. 인터넷 강국이고 모든 그렇죠. 것이 온라인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한국은 그야말로 빅테크 기업이 봤을 때는 이 테스트베드로 너무 용이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어떻게 보면 이게 좋아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4대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정보를 굉장히 주요하게 바라보는 게 모든 게 다 공개가 됩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그 얘기를 미국 정치를 전공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활용이 될 수 있냐면 그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네.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내역이 다 잡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네. 이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모금을 행사를 하잖아요. 캘리포니아를 가서 이제 만약에 LA를 가서 모금 행사를 하면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료는 주로 뭐를 먹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과자는 주로 뭐를 먹는지 네. 하는데 그 정치자금 모금 행사장에 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
코카콜라를 많이 먹는다면 코카콜라를 갖다 놓는데요. 그다음에 과자도 뭐 한다면 이걸 갖다 놓는데요. 선호하는 거예요. 미리 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호감을 줘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모금을 하게 유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영업의 목적으로 그걸 들여다봐서 활용하는데 아마 일정하게 제한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명목상 그런 거고 네. 실제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따지고 놓고 본다면. 기업은 정보는 일단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서 거대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 사업자들, 소규모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자체가 안 되죠. 아,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개인이 뭘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것 같고 네. 지금 뭐 유럽연합 이런 데 나선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어떻게 좀 그 공조를 해서 뭐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는 사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그리고 설령 넘어버린 그게 빅테크 그게 몇 개로 제한한다고 해서 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따지고 놓고 본다면. 네.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드렸던 건데 어차피 이게 디지털 사회에서 나타나는 네. 어쩌면 필연적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어찌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좀 남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스레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스레드 이용자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늘어나는 이유는 광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광고 청정 지역인 것 같아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메타 입장에서는 꽃놀이 팬 게 하나를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네. 스레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 수집을 하고 인스타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 가지고 장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네. 어디까지 내달릴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꺼냈던 거고요.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정원, 장유미 변호사, 한민 문화심리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육군사관학교가 충무관 입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독립군 역사연구 권위자인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도 봉오동 전투 이후 홍범도 장군의 행보를 공산주의 활동과 엮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역사가로서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평범한 고려인들처럼 그냥 생활한 거예요. 1995년대 의병투쟁 나섰던 이후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이게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네. 뭐 더 이상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논쟁인데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뭐 좀 잘잘못을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워낙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하고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국정교과서 논란 있잖아요. 네. 닮은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중심에 뉴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요. 뉴라이트 사관은 보수에서도 주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상당히 치우쳐 있고 사실 어떤 다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뒤집고 전복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유시 참변 이런 이야기도 뉴라이트에서 먼저 언급이 되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이 정부가 왜 이런 뭐랄까요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치하에 이제 아픔을 갖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했으니까요. 보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는요.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민족주의의 감수성까지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역사적인 실체가 없이 홍범도 장군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체계에 뭔가 조력을 했거나 이러면 역사적인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방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분들 다 돌아가시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런 모욕을 하는 게 전 보수의 방향도 아니고 아주 극우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은 사안이라고 좀 바라봐지고요. 역사학계 관련된 역사학계 분들께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이 연장성 안에 교과서 문제도 곧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은 아닌데 갈수록 세게 오니까 이렇게 피곤한 적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나왔다고 생각했던 시대였는데 이게 다시 갑자기 그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거의 뭐 이 면역 체계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이념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따라붙고 퇴행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건과 국정교과서 건의 공통점에서 뭐를 추출할 수 있냐면 퇴행이 아니라 앞을 그 지금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념 문제 이전에 이건 기억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 기억시킨다라는 말이 좀 뭐하겠지만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맞죠.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는 앞날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씨앗을 계속 심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근데 그 기억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새로운 현상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규정하는 게 바로 자기의 기억이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심어주느냐는 그 미래,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믿는 미래 세대, 미래 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 사회적인 태도를 정해주는 데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 여기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의 포석이라는 말이 와닿고 그렇다면 교과서나 전반적인 교육 체계에 어떤 후폭풍도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육사 생도들한테 우리의 주적과 총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육사 생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필연적으로 그 이 논리가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국군 사병들을 상대로 정훈 교육을 해요. 그러면 정훈 교육을 하는 상태에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거명이 될 것이냐. 만약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명이 된다면 어떻게 그러면 교육의 내용을 짤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역사 가스라이팅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 나치 괴벨스도 같은 방식이었잖아요. 괴벨스도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처음에 하면 욕먹지만 계속하면 언젠간 믿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도나 이제 포석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쪽의 의도는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의심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좀 괴벨스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도 굉장히 많이 공유가 돼 있고 또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무리스럽고 얼마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럴까요? 일단 이 정부에 보면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치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성했어? 안 했어? 한 번이라도 찬성한 적 있어? 없어? 이게 역사적 맥락을 몰각시키는 거죠. 왜? 소련은 그 당시에 연합군과 같이 조력하고 일본과 대척점에 있었으니까요. 일본과 전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도 지원했었던 거니까요. 그런 역사적 맥락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조력했냐고. 이건 틀린 질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의도도 있고 포석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여러 정보도 갖고 있고 다 알 만큼 아는데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전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해서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정보를 제대로 향유하고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제대로 갖췄다는 그런 대상으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전제가 있죠. 국민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따라올 것이다. 금방 뭐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분명 생채기는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인데 분명한 팩트인데 논란거리로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언제 그래서 조금씩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 일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그게 10년 뒤가 됐던 20년 뒤가 됐던 사례가 남아버리니까요. 정부 주도로. 또 다른 삐딱선 타가지고 하나만 더 세 분께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추진하는 쪽에서 뭔가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사상 순혈주의, 이념 순혈주의. 왜 그러냐면 지금 국채라는 발언이 나왔고 네. 국가 정체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은 단일 색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단일 색채여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이질적인 색채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해가지고 그 정통성이 해방후 이승만 정부에서 이렇게 이어준 그러니까 그 단일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돼야 그것이 국가 정체성, 국채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 가입 이력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 독립운동을 했다고 평가하고 흉상까지 벌급한다? 그럼 이게 흐트러져 버린다라고. 이런 사고가 지금 여기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하셨던 순혈주의가 결국 이어져서 파시즘으로 가잖아요. 네. 일색화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생각의 일색화. 그거는 현대 사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의도는 그러하다 이거죠. 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양성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다양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인프라, 뭐 문화적인 인프라가 다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대 역행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이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역 어떤 사례가 뭐냐면 백선엽 케이스예요. 네. 백선엽 케이스는 대한민국의 현재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낸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아니, 과도 있지만 공이 더 크다라는 논리에서 어느 순간에 친일한 적 없다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뭐냐면 무오류성, 무오류성 그다음에 순수성. 이것들 강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순혈주의라든지 일색화라고 하는 범주에서 같이 들어가는 나타나는 양상은 정반대지만 지향점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순혈주의라든지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게 종교적인 태도랑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사상이라는 거, 정체성이라는 거, 이념이라는 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오류성, 역사에 어떻게 무오류성 그리고 불일치, 논리적 정합성이 딱딱 꿰어 맞춰질 수 있겠어요. 지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과 과가 굉장히 뚜렷한 인물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사가 거쳐온 과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간도 특설대에 본인이 몸담았었던 거는 인정한 사실입니다. 광복 회장도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었다고 해야지 공만 있었다고 하는 건 실질도 아니라고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선명성을 강요해서 얻는 실익이 뭡니까? 이득이 뭡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여기 우리가 세운 이 무오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산 전체주의 획책하고 아주 음모만
난무하게 하는 그런 반대, 그러니까 손잡을 수 없는 진영이 되는 거죠. 이른바 진보 진영, 민주 진영,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이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 생각을 가지고 이념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건은 뭐냐면 체계성이거든요. 일관된 체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갖춰져들 때 이념으로 평가가 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이념이 나오는 일관된 체계 속에서 예외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념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하냐면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뭘로 가냐면 정통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네. 정통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순간에 정통성에 호응하는 하나의 세트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네. 종교성 정통이 아닌. 그죠. 네. 정통의 반대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은 어떻게 되냐면 척결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네. 무서운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두려운 이분법, 정말 간단한 이분법이 그러니까 갖고 올 후폭풍.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느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돌출된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바탕에서 어떤 흐름이 쭉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무섭다. 네. 심각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지금 어떤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 이분들이 소수일 수 있지만 이 종교적인 광신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결코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반국가 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명이 뭡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죠. 왜 국무위원들이 싸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흐름이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최근에 두려웠던 워딩은 이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헌법 1조 2항을 거론하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뉴라이트 운동을 과거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하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통일부 장관.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온다. 저는 어떻게 국무위원이 지금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거쳐온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무도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부 비판이 왜 최소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 않는지, 이게 지금 정상국가인 것인지.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개별적으로 주권 행사한다는 게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거, 이게 다 맥락이 있어서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자민당 부간사를 지낸 니시다 쇼지라는 의원인데요. 네. 사람이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 천황 신봉자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 생각으로는 주권이라는 것은 뭐 천황으로 대표되는 그 국가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별적인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이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게 이분들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어떤 그 결이 그쪽과 오히려 닿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랩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나중에 해명은 대의민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네. 이런 얘기. 아니 그건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토론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이 대의민주주의여야지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게 그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사까지 안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증명하는 거고 4.19 혁명이 그런 경우고 6월 항쟁이 그런 경우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시위가 그런 경우고 이거는 뭐냐면은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주권자가 국민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옴으로써 아주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갔던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할 거면. 그것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될 수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만연하면은 대의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정하게 이해할 소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다가 되면 그건
직접 민주주의의 자체는 부정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건 전혀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참이라 믿었던 명제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되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연정을 하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본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조건에 정부는 집중을 하고 국민의 사고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 삶의 천착에서 국민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를 틀지우려고 한다는 데 지금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얘기했을 때 정치적인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 엄청 있거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 주변에 그냥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정치 뉴스를 안 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도하는 바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총선 전략으로 정말 아주 코어 지지층들만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전략이 아니라면 정치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정말 그 사상과 이념을 틀어진다고 해서 틀어쥐어지는 주체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정말 문제인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지금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자신이 없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민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80년대에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지금 2023년에 겪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 사관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고 역사적 오류를 많이 안고 있는 사관이잖아요. 사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적통을 잇는다라고 되어 있는 명시를 가장 크게 이제 노력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한과는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명맥을 잇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보수의 사실 국부로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인데 근데 그걸 부정하고 지금의 대통령은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중경한다고 얘기하면서 독립운동을 건국투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팩트가 틀리고 오류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변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역사학계 분들께 여쭤봤더니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장 인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부 인사로 바뀌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새끼를 빠지면 아까 이제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논란 우리가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국정교과서 논란 때는 역사학계가 들고 일어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릴레이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역사학계가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어렵다.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좀 억울해 하시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역사학계에 계신 분이 약간 억울해 할지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양상이 많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역사계의 어떤 그 단합된 목소리, 집단 행동이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행동, 거대한 집단 행동은 없었죠. 왜 그러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계라고 하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죠. 학계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뭐 새끼리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기억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적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진절이 치시잖아요. 네. 저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한국 전쟁의 그 비극적 참상을 겪고 나서 그 기억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는 그건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사춘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예를 들어서 민주화 시를 만약에 경험한 또 어떤 세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감수성이 아주 그 민감한 시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치 사회적인 경험을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억을 들지우고 정치 사회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정치적 태도를 또한 규정한다고 본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기억은 사실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기억을 심어줘 버리게 됐을 때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단순히 흉상 하나를 옮기고 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밑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이 흐름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내달려 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 이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세 분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